뇌의 기억 메커니즘을 알고 이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의 기억이 불러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 법. 한마디로 그것은 잊어버리기입니다. 그 싫은 기억들을 지워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떠올라서 괴로운 기억 하나쯤 있으시죠? 트라우마처럼 남은 공포나 혐오스러운 기억은 잊으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져서 우리 삶을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이런 기억들만 핀셋으로 쏙 뽑아내듯이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다면 삶이 한층 편안하고 가벼워질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뇌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부풀려 괴로움을 만드는 감정의 뇌가 있는가 하면 사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이성의 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 이 감정의 뇌가 너무 힘이 세져서 이성의 뇌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성의 뇌를 살짝 깨워주기만 해도 그 질긴 기억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단순히 잊어야지 하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아주 영리하게 기억을 지우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천재 인지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의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입니다. 저자 소개 읽어드릴게요. 도마베치 히데토. 천재로 인정받는 뇌과학자이자 인지심리학자. 기능뇌과학과 계산언어학, 분석철학, 인지심리학을 전공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과 일본 상지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다. 예일대학 인지과학연구소와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연구했으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전 미국 네 번째이자 일본인 최초의 계산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 의학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NMR 센터 일본 대표 연구자로서 뇌기능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약 30여 권의 책을 썼으며 국내에 출간된 저서로는 숫자 없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수학책, 세뇌의 법칙, 머릿속 정리의 기술 등이 있다. 이 책은 이성의 뇌인 전두전야를 깨워 부정적인 기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날아오른 새처럼 기억을 내려다보는 추상도 높이기,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의 감정 결합하기, 뇌의 자기 발화 등 싫은 기억을 뇌과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왜 싫은 기억만 잘 떠오르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이 왜 왜곡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나의 소중한 오늘을 회방하는 과거에 잊고 싶은 기억들, 이제 후련하게 보내줄 준비 되셨나요?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왜 싫은 기억만 떠오를까?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뇌가 싫은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지만 강렬한 분노나 슬픈 감정이 동반된 체험을 했을 때 뇌는 그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기억에 저장합니다. 이유는 혹시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능숙하게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피하려 할까? 거기에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싫은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도 똑같이 되풀이하여 위험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정확히 그 이유로 뇌는 싫은 사건을 먼저 그리고 더 잘 기억합니다. 뇌의 이러한 기억 메커니즘은 생물이 종을 보존하며 살아남기 위해 획득한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획득한 기억 능력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큰 고뇌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싫은 기억과 슬픈 기억은 인간을 과거의 시간에 올가맵니다. 고뇌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미래로 나아가는 힘도 상실됩니다. 과거에 묶여 과거의 사건과 투쟁을 벌이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바라보아야 할 곳은 미래뿐인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싸워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과잉된 욕망을 품도록 세뇌당하며 싫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해마와 편도체가 싫은 기억을 증폭시킨다. 싫은 기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기억에 일종의 장치를 거는 방법은 뇌과학 차원에서 결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인간이 과거의 싫은 사건에 사로잡히는 것은 기억 자체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어떻게 입력되고 출력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억의 출력 방식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이 아무리 싫어도 그 자체가 인간을 과거의 사건에 올가매는 힘은 없습니다. 어느 세뇌 전문가가 당신에게 트라우마를 제거하거나 세뇌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기억을 변환시키는 조치를 하더라도 그는 당신의 측두엽에 저장된 기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기억 속에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작업은 측두엽이 아닌 해마와 편도체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모두 대뇌 변형계라는 이른바 오래된 뇌에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마는 잠깐 동안만 기억할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기 기억의 저장고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중요한 역할이지만 해마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측두엽으로 사건을 전송하여 장기 기억으로 만들거나 측두엽에서 장기 기억을 꺼내오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편도체는 해마를 조정하여 해마가 집어넣고 끄집어내는 기억을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편도체가 해마에게 강력하게 끄집어내라고 명령하면 인간은 과거의 사건을 아주 강렬하게 떠올립니다. 해마와 편도체의 관계는 이른바 대뇌 수문을 조절하는 현장 담당자와 컨트롤 센터의 박유량 관리자 같은 관계입니다. 센터의 관리자가 대량으로 방류하라고 명령하면 현장 담당자는 알겠습니다 라며 밸브를 모두 개방할 것이고 평소보다 적게 방류하라고 명령하면 현장 담당자는 대부분의 밸브를 잠글 것입니다. 물론 편도체에게 명령을 받아 해마가 기억을 한껏 증폭시켜 끄집어내는 것뿐이라면 아마 특별히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싫은 기억이 모조리 증폭되어 끌려 나오더라도 단순히 기억이 되살아나 일시적으로 긴장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순서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싫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은 해마와 편도체가 증폭의 연계 활동을 반복한 결과 그 싫은 기억이 전두전야의 인식의 패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싫은 기억이란 흔히 에피소드 기억이라 불리는 일련의 사건들의 기억이며 전대상 피질과 미상액도 연계 활동에 참여합니다. 전두전야는 인간의 뇌 중에서도 가장 새롭게 진화한 뇌로서 지성을 관장합니다. 싫은 기억, 슬픈 기억의 인식 패턴이 전두전야에 만들어짐으로써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거나 생각할수록 치가 떨린다 등의 괴로웠던 사건에 사로잡히는 마음 상태가 생성됩니다. 반복적으로 자신을 덮쳐오는 싫은 기억, 그것이 초래하는 자승자박, 자포자기하는 마음 상태는 측두엽에 저장된 기억이 아니라 해마와 편도체 그리고 전두전야에 만들어진 인식의 패턴 때문입니다. 예측이 실패한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아프다거나 뜨겁다는 경험은 물리적인 생명의 위험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질책을 당해 회사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때문에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것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아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마가 측두엽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이트는 물리적 통증뿐 아니라 정보적인 통증으로도 열립니다. 정보적인 통증이란
예측과 결과가 다를 때 뇌가 느끼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즉, 예측에 실패하면 뇌 속 네트워크는 그것을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고 학습하려 합니다. 거꾸로 예측이 성공하면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뇌는 더 이상 학습하려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학습해야 할 정보가 명확해지면 뇌 속 네트워크는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학습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측의 실패가 학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 공부도 실패 구동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측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정보적인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뇌는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정보를 측두엽에 전달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역시 생명의 위기로 연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큰 손해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며 주식 투자에 강한 경계심을 품습니다. 주식 투자는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 이른바 둘 중에 하나 고르기입니다. 글로벌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둘 중에서 이기는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 종전 1945년 이후부터 1990년 버블이 붕괴되기까지 일관되게 일본의 주식이 상승해온 기간에도 개인 투자자의 70%는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로도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버블이 붕괴되기까지의 상승장에서 손해를 입었는지 원인을 살펴보면 살 때보다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도 그것이 다시 상승하리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천천히 상승하고 내려갈 때는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망했네 라며 팔아버리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란 은행의 통장이나 증권구자에 늘어서 있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지극히 추상적이면서 정보적인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만져볼까 말까 하는 큰 돈을 주식 투자로 잃은 사람은 그야말로 생명의 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투자금이 바닥났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가 돈을 잃은 것은 자기 목숨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은 것은 너무도 큰 공포입니다. 공포를 한번 맛보면 뇌는 그것을 생명의 위기로 이어지는 실패로 간주하며 그 패턴을 측두엽에 전달합니다. 상황에 따라 주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도 앞으로는 절대로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물리적인 통증뿐 아니라 정보적인 통증에 대해서도 생명의 위기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획득한 추상적인 사고의 산물이며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때의 정보적인 통증이란 예측의 실패입니다. 현대인이 취하는 선택과 행동은 모두 예측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보한 자원을 얼마에 어느 정도 양을 되팔아야 이익을 최대로 거둘 수 있는지에 관한 비즈니스적 계산뿐 아니라 부하를 어떻게 지도해야 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혹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상대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의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예측이 빗나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뇌는 그 사건을 강하게 기억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21세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나해온 인간에게 실패란 예측을 거스르는 반대의 결과 오직 그뿐입니다. 되뇌 변형계 역시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측두엽에 전달하는 정보를 스크리닝하도록 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인간이 싫은 기억, 슬픈 기억에 얽매이고 사로잡히는 원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빌리프 시스템. 빌리프 시스템이란 나는 어떤 인간인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사회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 그 사람의 몸에 밴 인식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인식의 패턴은 뇌의 전두 전야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빌리프 시스템에 따라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과 예상에 맞추어 모든 선택과 행동을 실행합니다.
독자 중에는 나는 일일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처신할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나는 품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빌리프 시스템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거꾸로 자신은 그다지 체면을 내세우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의 빌리프 시스템이 그에게 자연스럽고 허물없이 행동하도록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나거나 인식 패턴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할 때는 전두전야와 대뇌 병행계가 연계하여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사태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의 해마는 실패의 정보를 측두엽에 전달합니다. 그토록 배려해 주었는데 나를 바보 취급하는가? 라든지 모든 걸 바쳐하는데 나를 배신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예상과 다른 상대의 반응이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러한 기억의 메커니즘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기억은 실패의 기억으로 분류된다. 성공의 기억은 뇌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기억한들 그 기억은 다음에 일어날지도 모를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지만 성공한 사람에게 다음에도 성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이때는 알고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기억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당연히 해마는 그 정보를 측두엽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뇌로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뇌가 인식하는 성공이란 자신의 예상대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작은 실패를 증폭시켜 행동을 재촉하다. 기억의 구조의 두 번째, 해마와 편도체의 교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싫은 기억, 슬픈 기억에 사로잡히는 메커니즘을 풀어내는 핵심입니다. 해마와 편도체는 되뇌 변형계 속에서 서로 붙어 있듯 근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해마와 편도체는 서로 밀접하게 교류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편도체가 해마의 정보 처리를 증폭시키거나 약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의 관문인 해마가 측두엽에서 기억을 끄집어낼 때 해마에게 그 기억을 증폭하거나 약화시키도록 부추기는 게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는 생명의 위기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산속에서 우연히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저할 틈도 없이 도망치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없겠죠. 그때 편도체는 해마에게 과거의 실패의 기억, 예를 들어 곰을 만나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진 기억을 증폭시켜 꺼내오도록 재촉합니다. 그 효과로 우리는 깨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쏜살같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편도체가 해마에게 기억을 증폭하도록 재촉하지 않는다면 도망이 늦어져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랑이를 만나는 일에 필적할 만한 실패의 기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해마는 가령 뱀에게 공격을 받았거나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던 실패의 기억을 꺼내어 대체시킵니다. 곰에게 습격당한 기억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실패의 기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평범하게 끄집어내면 회피 반응이 늦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도체는 해마에게 기억을 한껏 증폭시키도록 재촉합니다. 작은 실패의 기억을 증폭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편도체가 해마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어 기억을 증폭시키는 일이 인간의 재빠른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퀴벌레도 익숙해지는 트라우마 예방법. 과거의 가혹한 경험이 트라우마화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편도체가 해마에게 재촉하는 증폭작용이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를 둔감하게 만들면 싫은 기억을 지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둔감하게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을 반복하여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싫은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신변에 아무런 위험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반복해서 인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지인 중에 바퀴벌레를 연구하는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바퀴벌레 분비물은 의학적으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퀴벌레가 담긴 사육용 유리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도 부족해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역시 연구실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거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엌이나 침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유리상자가 쌓여 있는데 상자 하나하나에는 희귀한 바퀴벌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생활 공간에 그렇게 몇만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바퀴벌레들은 사랑하는 연구 대상이지만 아내에게는 참아내기 힘든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자들처럼 그녀에게 바퀴벌레는 너무도 혐오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바퀴벌레가 가득한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익숙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매일 저녁 사육용 바퀴벌레 상자가 쌓여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거실에 식탁을 두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합니다. 사람을 처음 해부하다 졸도한 의대생이 머지않아 아무렇지 않게 메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편도체는 해마에게 기억을 증폭시켜 끄집어내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꾸로 그것을 약화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생명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그 정보에 둔감해집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편도체는 그런 의미에서 평가 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가 관수란 온라인 장기 게임 등에 사용되는 대국의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온라인 장기 게임은 인간이 말을 움직여서 나타난 국면을 플러스 10이라든지 플러스 90 등으로 평가하여 컴퓨터가 다음 수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편도체 역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평가 관수로 측정하여 과거의 기억을 얼마만큼 강력하게 끄집어낼지 결정합니다.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거는 미래를 제약하지 못한다. 집착에 사로잡히면 집착은 더 강해지는데 동시에 싫은 기억도 집착에 비례해 힘이 증가합니다. 작용과 반작용처럼 싫은 기억에 대한 거부감이 강할수록 싫은 기억은 더 강렬하게 되살아납니다. 기억에 칼을 들이대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따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일입니다. 싫은 기억, 슬픈 기억에 사로잡혀 힘들지라도 그 기억에 새겨진 사건은 과거의 일이며 과거는 점점 멀어져 갈 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갑니다. 시간을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며 과거는 더 먼 과거가 되어갑니다. 시간은 항상 미래로부터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과거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사건에 매달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미래를 제약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언짢았던 사건이 현재의 나를 방해하고 있다. 그게 사실일까?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한 미래는 과거와 상관없이 다가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고 싶다는 희망이 실현되는 것과 과거의 자신은 어떠했다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얌전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보통 아이가 훗날 기라성처럼 성공을 이루어내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인과관계를 느끼고 있다면 과거의 사건에 얽매이고 과거와 같은 선택과 행동을 현재도 여전히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싫은 기억으로 생기는 마음의 불편함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제어불능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의 본질을 알아두면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것을 알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현명한 인간이겠죠. 기억과 더불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기억 다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은 통합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기억을 잘못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일어났던 자신의 일에 대해 나의 기억은 틀림없다. 그것은 내게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은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제3자는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스스로 가공한 기억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억이 가공될까?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수납되고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내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뇌 속에 어떠한 상태로 수납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기억이란 측두엽에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뇌 속 네트워크의 조율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일정하게 암호화된 정보 상태로 수납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는 그 정보 상태가 활성화되어 해당 정보가 끄집어내집니다. 기억이 뇌 속 정보 상태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은 뇌가 엄청나게 강렬한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신호 상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그때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라며 강렬한 체험이 강렬한 기억을 만든다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반은 맞고 반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기억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사건이 강렬하게 새겨졌기 때문에 강렬하게 소생한다는 직선적인 이치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풋, 즉 집어넣는 쪽의 문제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보다 잘 외우고 보다 빨리 외우기 위해서는 저장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노하우가 인기를 끕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은 집어넣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장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에서 개개인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마다 다른 기억력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말이지만 끄집어내는 능력을 통합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은 기업의 통합 능력입니다. 뇌가 기억을 끄집어낼 때는 기억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억을 구성하는 정보는 여기저기 흩어진 상태로 측두엽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낼 때 뇌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바로 통합 능력입니다. 기억이 거짓말하는 구조.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한 권의 노트에 정리하거나 한 장의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정보를 정지된 상태로 정리해 보존하려 합니다. 그런데 측두엽의 기억으로 저장되는 정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때는 체험한 장소, 시간, 함께 있었던 상대, 그들과 자신이 나누었던 말이나 표정, 주변의 상황 등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통합하는가 하면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일순간에 한 묶음의 이야기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렇게 끄집어내지는 기억은 매번 다른 스토리로 구성되는 게슈탈트라는 사실입니다. 게슈탈트란 흩어진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묶음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는 제각각 기억되기 때문에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떠올리는 한 묶음의 기억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매번 통합됩니다.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 떠올리는 기억일지라도 그때마다 새롭게 통합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눈에 비치는 현실에는 색, 형태, 움직임만이 아닌 소리와 냄새도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비춰지는 현실의 문맥을 구성하는 영상 이외의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문맥이 정보 속에 모두 스며들어 처음으로 의미를 갖는 게슈탈트가 생성됩니다. 본인은 기억한 것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떠올렸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정보 하나하나를 통합하고 과거에 일어난 한 묶음의 사건이라는 게슈탈트를 뇌가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일지라도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뇌입니다. 앞서 우리는 현실을 인식할 때 의미가 부여되어 비로소 한 묶음의 현실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부여되어 비로소 한 묶음의 기억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즉, 기억도 당신의 시계열로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억이 과거의 사건을 충실하게 일직선으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기억이 환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결코 과거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뇌는 실시간으로 게슈탈트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기억에 그려진 과거의 사건이 매번 떠올려질 때마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뇌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기억은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이 퍼져왔는데 그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때로는 자신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변환시켜서 떠올릴 때가 빈번합니다. 전두전야를 작동시키면 싫은 기억은 사그라진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싫은 기억이 떠오르며 화가 나고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경험이 편도체와 해마에 의해 증폭되어 끄집어내지고 그 정보가 시상하부까지 전달되어 자율신경계가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해결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두전야의 개입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는 계층성을 지니고 있고 전두전야는 대뇌 변형계의 편도체와 해마에 즉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전두전야와 대뇌 변형계는 어느 한쪽이 주가 됩니다. 둘이 동시에 주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두전야가 주가 되어 움직일 때 대뇌 변형계는 종이 되며 대뇌 변형계가 주가 될 때 전두전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쪽이 반드시 우위에서 일을 수행합니다. 씩씩거리며 화를 내거나 두근거리며 불안이 고조될 때는 대뇌 변형계가 우위가 되며 전두전야는 저하 상태로 들어갑니다. 전두전야를 활성화시켜 대뇌 변형계 활동에 개입시키면 그 상태를 즉시 진정시킬 수 있지만 대개 사람들은 그것이 서툽니다. 전두전야의 개입을 유연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한 단계 높은 게슈탈트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영화 속 주인공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높은 게슈탈트를 만드는 사례로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청소부 일을 하던 마음이 다친 한 소년이 학생들도 좀처럼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간단히 풀어냅니다. 그는 읽거나 본 것을 곧바로 이해하고 터득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수학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천재 소년은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연기한 윌이라는 소년입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수학과 교수는 그의 비범한 재능을 꽃피워주려 합니다. 그런데 윌은 수학에서 기대했던 대로 진보를 보이지만 다친 마음을 쉽사리 열지 못하고 인류 치료사들을 모조리 바보로 만들면서 멀어져 갑니다. 교수는 최후의 수단으로 윌을 자신의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숀에게 보냅니다. 숀 역시 윌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며 천재로 알려졌지만 아내를 잃은 후로 의기소침하여 살고 있는 심리학자였습니다. 현재는 작은 지방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아내를 구하지 못한 자신에게 벌을 주듯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윌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숀은 사로잡힌 과거에서 헤어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윌이 숀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숀이 그린 아내의 초상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식을 과시하며 그녀를 모욕합니다.
쇼는 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쇼의 대사가 이 영화의 핵심이 되는 독백인데 한 단계 높은 게슈탈트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대사지만 여기서는 그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자네가 그림에 대해 했던 말을 생각했다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깨닫게 되었지. 그리곤 정말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 그 후로는 자네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었지. 뭘 깨달았는지 알겠는가? 자넨 아직 어리다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 보스턴을 벗어나 본 적이 없지? 내가 자네에게 미술에 대해 물으면 자네는 많은 미술책에 써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겠지.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 자네는 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네. 그의 모든 작품,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불화, 성적인 취향. 그러나 자네는 시스틴 예배당에 들어서면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알지 못하지. 자네는 실제로 그곳에 서서 그 아름다운 천장화를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한 번도. 내가 자네에게 여자 이야기를 물어보면 자네는 좋아하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야. 여자와 자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네는 사랑하는 여자 곁에서 아침에 눈뜨며 가슴으로 스며드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는 내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한번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대사에서 숀이 말하려는 것은 경험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의 느낌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윌은 어떤 지식도 갖고 있는 어른으로 보이지만 태어나서 자란 도시 이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쇼는 그런 인물이 아무리 죽은 아내를 모욕했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며 오히려 가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쇼는 그렇게 전두전야를 우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논리에 의한 전두전야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되뇌 변형계의 활동은 억제되고 마음에는 평온한 상태가 찾아옵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를 거꾸로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그 순간의 되뇌 변형계의 우위의 공격성을 진정시키는 전두전야의 개입 테크닉입니다. 쇼는 과연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분노는 정당한 분노인가 그 정당성과 근거를 의심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의심할 때 전두전야는 움직이고 지능은 상승합니다. 우리는 지능이 높은 상태로 자신을 이끌어갈 때 되뇌 변형계 우위의 공격성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 분노나 불안으로 감정이 격앙될 때 왜 그런 감정으로 치닫는지 그것은 정당한 감정인지 자신에게 물어 전두전야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지능이 높아진 상태로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싫은 기억은 절대로 장기화하지 않습니다. 싫은 기억을 소멸시키는 법. 싫은 기억을 지우는 3가지. 뇌는 현실에서 마주친 싫은 체험과 감정을 희석시키는데 비교적 능숙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그것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능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적 방법들을 모아 그것을 가장 적절히 실행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싫은 기억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추상도 높이기. 2. 싫은 기억에 긍정적인 감정 결합하기. 3. 뇌의 자기발화. 지금부터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상도 높이기. 전두전야는 인간의 뇌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진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뇌는 뇌간, 소뇌, 대뇌로 이루어지며 차이가 있는 것은 각 부분의 크기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은 대뇌가 가장 발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뇌 심피질이라 불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부분에 중요한 특징이 몰려 있습니다. 전두전야는 대뇌 심피질 중에서도 가장 새롭게 발달된 부분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뇌의 기본 구조의 차이는 파충류에서 시작해 점점 고등생물로 올라가고 마지막에 인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은 뇌의 진화와 더불어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추상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전두전야를 움직이게 해서 사고한다는 것은 추상도를 높여 사고한다는 뜻입니다. 추상도를 높인 사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싫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를 두지 않는 사고법입니다. 우리는 대개 싫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추상도를 높여 생각하면 슬픔도 기쁨도 모두 흘러 지나가는 감정의 작용입니다. 흘러 지나가는 감정의 작용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슬픔에도 기쁨에도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3인칭 시점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추상도를 높이면 마치 살짝 날아올라 공중에서 바라보는 듯한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젊은 국회의원이 모교에 초청되어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저는 학창시절 불량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희망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과거에 불량배로 살다가 이제는 한낱 형무소에 수감된 처지에 있었다면 자신이 과거에 불량하게 살았던 것을 남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 촉망받는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량소년 시절도 어두운 과거를 극복한 추억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추상도를 생각할 때 이 정도로 알기 쉬운 예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과거의 평가를 미래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옳은지 그른지 미래가 되어보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추상도를 높인 사고입니다. 추상도를 높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실현하면 결국 승리하는 셈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흘러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인과관계는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인과관계로 현재나 미래가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 공간, 내려다보기. 현재의 자신이란 과거의 모든 것으로 성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자신은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것으로 성립되지만 그 인과관계는 오직 미래에만 있을 뿐입니다. 인과관계가 미래에만 있다는 사고는 추상도가 높은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고 선악을 초월하여 자신의 현재를 긍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싫은 기억을 인생의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을 소중한 체험으로서 미래로 가져가십시오. 미래에는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감개무량하게 떠올릴 소중한 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상도를 높여 전두전야로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선악을 뛰어넘어 전체를 내려다보는 3인칭 시점을 갖는 일입니다. 싫은 기억에 긍정적인 감정 결합하기. 떠올리고 싶지 않은 싫은 기억에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실패를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싫은 기억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억의 원인은 뇌에서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견디기 힘든 감정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정보 처리의 주역은 편도체이며 편도체의 증폭 작용으로 재촉당한 해마는 그것을 중요한 실패로 인식하며 자신에게 불리하고 참아내기 힘들다고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뇌의 감정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멈추게 만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해마가 그것을 분리하고 견디기 힘든 중요한 실패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싫은 기억에 긍정적인 감정 맞대기.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고 상쾌하고 자랑스러운 감정적 체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싫은 기억에 결합시킵니다. 즉, 싫은 사건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다른 긍정적인 강렬한 감정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복권에 당첨되어 황홀했던 감정을 자신에게 분리하고 견딜 수 없는 사건의 기억에 맞대는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첫사랑에게 고백을 해서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었을 때의 감정이라든지 시험에서 성적이 크게 올랐을 때의 기분이라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부조리하고 참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긍정적인 감정을 결합하라는 말이 당혹스럽고 난폭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몇 번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싫은 사건에 얽매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편도체의 업무입니다. 편도체가 해마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위험이 닥쳤을 때 놀라 소리를 지르거나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한 바입니다. 후천적으로 체험한 정보뿐 아니라 유전적인 정보에도 편도체는 이런 방식으로 지령을 내립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참기 힘든 사건의 기억이 떠오를 때 동시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기분 좋거나 상쾌하거나 자랑스러운 감정과 기분을 상기시키면 편도체가 수행하는 부정적인 기억의 증폭은 순식간에 더뎌지기 시작합니다.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하나의 세트로 상기한다면 편도체는 기억의 증폭을 확연히 약화시킵니다. 그 결과 해마는 기억을 분리하고 견디기 힘든 것으로 떠올리지 않게 되며 마침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추억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편도체를 조절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과거의 기억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인식하지 않게 되며 마침내 원하지 않는 감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을 망각, 즉 잊어버리기라고 부르는 것은 책의 서두에서 설명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는 앵커링.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감정을 각각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싫은 사건이 떠오를 때 어딘가에 숨어있는 기억을 뒤적여 기쁘거나 즐겁거나 기분 좋거나 상쾌하거나 자랑스러운 감정을 그제야 끄집어내려 하면 시간이 지체되어 편도체에 의한 증폭이 약화되기 전에 기억이 장기화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지심리학자들은 미리 긍정적인 감정을 준비하여 싫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준비된 반대 감정을 리얼하고 강렬하게 곧장 끄집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앵커와 트리거는 효과적인 심리 기제가 됩니다. 앵커란 말 그대로 배에 닫히란 뜻으로 인지심리학에서는 깊숙이 묻혀있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특정한 정보에 결합시키는 것을 앵커링이라고 말합니다. 앵커에 결합되어 있는 특정한 정보에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면 정보에 결합되어 있던 감정이 끌려 나옵니다. 앵커와 트리거는 세뇌의 기본적인 장치들이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싫은 기억이 있어도 타인에게 앵커와 트리거를 맡기면 조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앵커와 트리거를 거는 것은 자신의 편도체와 해마의 작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용당할 위험도 없을 뿐더러 이렇다 할 부작용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앵커를 거는 한 가지 방법은 긍정적인 감정을 상기하면서 펜던트 같은 액세서리를 만지는 방법입니다. 펜던트를 만지는 행위가 트리거가 되어 앵커가 될 감정을 즉석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펜던트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트리거는 다른 액세서리나 사진 등 휴대가 편리하고 바로 꺼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앵커와 트리거는 싫은 기억이 불시에 떠오를 때 편도체의 증폭 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유용한 인지심리 도구입니다. 뇌의 자기발화.
마지막은 조금 고도의 기술, 뇌의 자기 발화입니다. 발화는 뇌의 한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뇌신경회로의 활동 전이가 스파이크를 통해 정의 전이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이러한 발화는 종교 신자들에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교에서 고해, 즉 참회를 끝낸 신도는 매우 강렬한 행복감에 휩싸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뇌가 발화합니다. 신도는 그렇게 참회할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어 다시 고해를 위해 신부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세뇌의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전두 전야의 안화 복층 내측부에는 세뇌되면 발화하는 장소가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면 그곳이 행복감에 휩싸입니다. 뇌에서 이곳은 종교의 혈이라 불러도 좋은 장소입니다. 이미 그 위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뇌기능 연구는 거기까지 진전되었으며 세뇌란 그곳을 발화시키는 패턴을 전두 전야에 만드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퍼메이션으로 자기 발화하기. 타인의 세뇌로 발화하면 타인에게 이용당할 리스크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의 뇌를 발화시킬 수 있다면 그만큼 위험 부담도 사라질 것입니다. 인지심리학적 세뇌 도구 중에는 어퍼메이션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퍼메이션이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언어 습관입니다. 기능 뇌과학이 조사한 바 어퍼메이션을 매일 반복한 사람의 전두 전야, 안화 복층 내측부에 발화 패턴이 만들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발화 패턴이 만들어지면 어퍼메이션을 실행한 본인의 뇌에 압도적으로 대량의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뇌는 매우 강렬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어퍼메이션이 세뇌와 다른 점은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자신에게 말로 들려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 스스로 자기 발화를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강렬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는 인지심리학적 스킬이 어퍼메이션입니다. 어퍼메이션에는 스코토마, 맹점이라 불리는 뇌과학적 원리가 작동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는 어떤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경험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파티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우리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무슨 이야기들을 하는지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상대와 특별한 대화가 시작되어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위에 누가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 눈이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락온, 연결과 락아웃, 폐쇄로 설명하면 알기 쉬운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한 가지에 락온되면 다른 정보는 락아웃되어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스코토마 원리입니다. 어퍼메이션으로 자기 발화하고 스코토마 원리가 작동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과 상관없는 과거의 싫은 기억은 모두 락아웃되어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퍼메이션을 만드는 법이나 실행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할 수 있다. 내겐 잠재력이 숨어 있다. 나는 그것을 조금씩 해내고 있다. 목적지가 가까워 오고 있다. 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향해 말로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어퍼메이션을 통해 뇌를 자기 발화시키는 것은 싫은 기억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히 증명된 인지과학적 방법입니다. 뇌과학자가 싫은 기억을 지우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기억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덮어쓰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부터는 나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책에서 알려준 방법들로 나를 조금 더 멀리서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더 가볍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